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만에 10만 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누적 확진자가 보름 만에 100만 명이 늘어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택 치료와 위중증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응 여력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자 팍스로비드약 투약 대상을 오늘부터 40대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 나흘 만에 9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이 주말 휴가가 반영된 듯도 하지만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4만 명 증가한 수치거든요. 현재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이 오미크론이 유행한 이후로 주말 효과가 미미합니다. 네. 예, 오늘도 전일 대비 9,467명 줄어서 95,362명이긴 하지만 이것이 뭐 주말에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네. 일단 주말 효과가 끝나는 수요일부터는 또 폭증하는 이런 현상이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주말이라서 진단검사 수는 줄었는데 환자 수는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이 양성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네. 양성률이 30.7%나 돼서 앞으로도 많이 증가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하는 것을 보이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지금 문제는 중환자 수가 41명이 늘어서 480명이 됐고 사망자도 45명으로 증가 추세가 뭐 가파르진 않지만 일단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증가 추세가 얼마나 급하게 갈 것인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번 주 추이도 지난주 대비 더블링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10만 명 수준에서 더블링이 되면 바로 20만 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약간은 둔화되는 기미가 보이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도 아마 20만이 된다기보다는 아마 10만 명대 중반 정도에서 멈추고 그 이후에 20만 명 올라가면서 아마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 확연히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죠. 이게 과연 더블링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한 50% 정도에서 머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바로 다블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그런가요? 한 10만 명대 중반 정도에서 멈춰줄 수 있다면은 앞으로 증가는 계속 하겠지만 실제로 증가 추세는 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불과 며칠 전에 100만 명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만 명까지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10만 명대 중반이 나오고 한다면 완화 가능성도 조금은 점쳐볼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증가 추세가 둔화된다고 그래도 이것이 또 증가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정도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확인이 되어야만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환자 병상을 2,600개 정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뭐 480명, 한 500명대 수준 이것이 과연 1,000명대, 1,500명대 수준에서 멈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죠.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의 특성상 일반 병상들, 즉 중중도의 병상이 먼저 찰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중증화가 일어나면은 위중증 환자도 많이 늘어나는 우리가 12월 달에 이 상황을 다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팍스로비드도 적극적으로 좀 처방을 해서 초기에 중증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 추이를 보면 이것이 위드 코로나 직후 때와 비슷한 양상이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상황은 많이 다르죠. 그때는 이제 델타였었고 네. 그때 우리 예방 접종률이 인구 대비 한 7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은 많이 달라져서 인구 대비 86.3%나 올라가 있고요. 그 이후로 3차 접종을 시작했는데 지금 3차 접종 완료율이 인구 대비는 59.4%이고 60대 이상만 해도 87.6%이기 때문에 3차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진 반면에 또한 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는 확실히 위중증화율은 사망률은 낮아져 있는 건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확진자의 규모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도 지금 현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위중증 환자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의 데이터만 보면은 뭐 우리가 위중증 환자가 2,500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일반 병상들도 어느 정도 안정적일 것으로는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45만 명을 넘고 있는 재택관리 환자들이 과연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
잘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더 급한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망자도 나오는 재택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네. 병상 관리 확보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현재로 봐서는 뭐 지금 확보한 병상을 전부 다 쓸 수는 없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면은 접촉자 또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분들이 그렇겠죠. 격리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 의료 인력들의 부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BCP라고 해서 얼마나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즉 사회적인 필수 기능, 특히 의료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병상 부족, 병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여될 수 있는 의료진이 충분히 보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비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고 이게 위급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뭐 감염이 된 의료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증상이 없고 여러 가지 진료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과감히 풀어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플랜 B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치명률을 좀 살펴보면 치명률이 0.36%입니다. 이것이 델타 변이 때와 그리고 계절 독감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치입니까? 이 0.36이라는 누적 치명률은 지난 그 2년 넘어 기간 동안의 전체 누적 치명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네.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분모가 너무 커져서 사실은 이 치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매일 0.02%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치명률이라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 확진자 중에서 입원하는 환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는 절대수가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이 절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오래 간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무리 위중증률, 치명률이 낮다 하더라도 독감보다도 아마 지금 더 낮은 상황일 겁니다. 전체 확진자 수의 규모에 비해서 사망자는 30-4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지금 0.18%라고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의 치명률, 네. 오미크론의 치명률도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0.1 이하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독감보다 무섭지 않냐면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 면역을 얻으면서 또 백신에 의한 면역이 높아지게 되면 면역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치명도가 문제가 이제 안 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0.1% 이하를 할지라도 오미크론은 역시 아직도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 오미크론의 정점을 언제쯤 그리고 어느 시기, 어느 규모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게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지금부터 방역이 완화가 되었고요. 또 3월 초가 되면 이제 다음 주 되면은 개학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BA2라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말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공포스러울 건 없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이것이 전파력이 한 30% 이상 강하다고 하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 의해서도 보시다시피 이게 한없이 더블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피크를 치는 상황, 즉 증가는 더 하더라도 급증세의 추세 자체는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여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20만 명대 정도에서 피크는 끝날 것으로 보이고 약 정체기를 거치면서 감소 추세로 가는 것은 한두 달 이후 정도, 즉 한 4월, 5월 정도면은 상당히 안정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 기간들, 즉 10만 명 이상에서 20만 명이 나오는 기간이 한 달 이상 간다 그러면 의료체제가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유행의 규모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떤 방역 지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것이 오미크론이 안전한 상황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가능한 한 좀 모임을 자제하시고 생활 방역,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또 거리 두기라든지 또는 주변의 환기 또 소독까지도 지금 마지막으로 좀 잘 하시면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이 방역 위기 상황임을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토요일부터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방역 완화 시그널로 읽힐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사실은 방점을 찍은 것이 이거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우리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수용성도 있고 중소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시간 완화는 하지만 이것이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하는 부분들도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진짜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젊은 층들에서 감염되었을 때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젊은 층만 감염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전 인구 대비 감염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고령층이라든지 또는 소아, 어린아이들 감염이 되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지 가능한 한 유행의 규모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 방역면에서 보면 완화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뭐 사회경제적으로도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지금 걸린다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미크론이라는 건 아직은 걸렸을 때의 위험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뭐 코로나 파티를 한다는 것처럼 걸려서 면역을 얻자 하는 방식은 위험하지만 뭐 걸렸다고 해서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예방접종만 다 했다면은 부스터샷을 한 번 더 받았다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역시 오미크론은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1시간 연장이잖아요. 이 1시간으로 인해서 2차가 가능해졌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저는 밤에 나가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1시간의 영향력이 좀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오히려 전에도 이 방역당국에서 설명했듯이 모임 제한을 6명에서 8명으로 풀든가 뭐 10명으로 푸는 건 그다지 영향이 없는 데 비해서 모임 시간 제한을 1시간 크지 않은 시간이지만 역시 그만큼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저녁 먹고 2차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 유행의 규모의 확대에는 상당히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제가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상황이 이것이 오미크론이 완전히 지금 급증 추세에 있는데 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은 정부의 불가피성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따라서 10만 명 이상 나오는 게 진짜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가 계속 나올 것인데 예. 이것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고 지금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사적 모임 이 인원은 늘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1시간 늘리는 것보다 이것이 더 방역 효과가 있다고 본 겁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6명이라는 걸 잘 지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갈 때 테이블을 나눠서 가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거를 계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두 개 다 완화하려고 했었는데 급증 추세가 방역 당국의 예상보다는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 제한만 1시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것들도 중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한 거죠. 1시간 늘린다고 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12시까지 늘린다든지 또는 입 다 풀어준다든지 하는 것은 더 큰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1, 2주만 지나가면서 이 급증 추세가 둔화되는 것이 확연하고 의료 체제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은 3주일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완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주 이내 강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강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확진자는 뭐 20만 명 넘어가겠지만 위중증 환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이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들 지금까지의 데이터만 봐도 오미크론의 병독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확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실제 그런 가능성보다는 완화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는데 한 달 미뤄져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연기 배경은 뭐라 보십니까? 예, 일단 한 달 연기를 했는데 뭐 계도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 연기 후에 또 계도 기간 한 달을 하면 5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이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의 유행 상황과 이 역학조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은 방역 패스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어느 정도 오미크론이 유행이 억제가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청소년 백신 패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백신 패스도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청소년 백신 패스의 의미는 뭐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그 밑에 12세 이하 어린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 부분 잘 진행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파이자로 3분의 1 백신 용량을 투여하는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5세에서부터 11세까지의 접종인데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의무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맞아야 된다기보다는 이 아이들 중에서는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한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다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오미크론의 경우에 있어서 이 BA2라는 스텔스 오미크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에 있어서의 유행이 더 크다고 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있어서의 유행은 좀 더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여러 장기 부종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 즉 증상은 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방접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접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또 12세 이상에 비해서 훨씬 더 체구도 작고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뭐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자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맞을 수 있는 그 승인을 내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출입 명부를 위한 QR코드 중단이 됐습니다. 다만 방역 패스를 위한 QR코드는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QR코드에는 전부 정보가 들어가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접촉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입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없죠. 하지만 식당이나 또는 이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 네.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이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예방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에 한해서 다중이용시설을 들어갈 수 있고 또 6명까지 모임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혼자서만 식사를 할 수 있고 카페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방역 패스는 그 개념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는 QR 패스라든지 혹은 음성증명서 혹은 접종증명서를 제시하셔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뭐 저희가 들어갈 때 전화를 하는 안심콜 혹은 명부 작성을 위해서 찍는 QR코드는 폐지가 된 것이고 방역 패스를 위한 QR코드는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식당이나 카페처럼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실 때는 아직도 방역 패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아까도 잠시 청소년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방역 패스 계속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이 시기쯤 되면 이미 우리 국민들의 접종 완료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예. 물론 방역 패스의 이 효과라는 것은 감염 예방 접종률을 더 높이는 것하고 또 감염을 예방하는 미접종자들이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막는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역 패스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해제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사실 이 유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는 그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떤 메시지냐 하면 이 방역 패스라는 것을 해제한다는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은 아 이거 완전히 완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서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재택치료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택치료자 수 역시 매주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 집에서 홀로 있다가 이번에 숨진 50대 확진자도 한 분이 나오셨거든요. 현재 재택치료 방식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50만 명을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택치료 중에 사망하시는 분 또 응급 이송이 안 돼서 사망하신 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환자의 분류입니다. 지금 분류요. 70대 노인이 찜질방에서 사망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예. 이 70대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이분이 재택치료로 배정이 된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가 되었으면은 좀 더 나았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 7개월 아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도 네. 이 재택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소아인 경우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송 과정 중에 병원을 찾지 못해서 한 30분 더 늦어졌다는 것은 두고두고 네.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예. 없죠. 조금 더 빨리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생명은 건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나올 겁니다.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급성 질환이 생겼을 때 응급차를 타고서 바로 응급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갈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뭐 몇 분이 되든지 하여튼 최대한 병원에서 거부하지 않는 그 대기 비어있는
병상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마련이 지금 현재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뭐 많이 정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재택 치료자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그런 응급 상황들 특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응급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 치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잘못하면 실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 빨리 못 가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소아과 할 거 없이 지금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외래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수가 너무 적어서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여러 과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되는 그 의료 체제의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모니터링이 없는 일반 관리군들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나오는 확진자 대부분이 이 모니터링 없는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해열제를 미리 사두거나도 하거든요. 이런 상비약들 구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상비약은 필요하지만 상비약이 뭐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담센터라든지 또는 단기 외래 진료센터라든지 또 동네 병의원 여러 군데에서 다 처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원격 진료로 처방을 받고 그 처방받은 약을 뭐 누가 가서 찾아와서 전달을 해주든가 또는 택배로 받든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은 해열제라든지 뭐 감기약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즉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면서 바로 처방을 받는다면은 그날로 바로 약은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재택 치료를 하는 환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확진이 됐다. 그래서 재택 치료가 결정이 되면 일단 병의원 연락처를 찾고 약이랑 아까 말씀하신 체온계 같은 걸 받고 그래서 제가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몸이 안 좋으면 약을 먹고 그리고 아니면 더 안 좋으면 병의원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약을 먹는 건지 어느 정도 때 병의원에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런 뭐 기준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집중관리군들은 뭐 체온계라든지 산소포화도 측정기라든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비해서 일반관리군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럼 그거 체온계도 미리 구비를 또 해놔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체온계들은 집에 있는데 산소포화도 측정기까지 집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 본인이 느끼기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감기 증상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거기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38도 이상이 사흘간 계속 지속되고 해열제로도 잘 안 듣는다 하면 위급 상황일 수가 있죠. 또 흉통이 난다든지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들은 바로 119를 타고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이때 예. 바로 이제 상담 전화를 하셔갖고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산소 포화도라는 것은 측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렇죠. 이미 호흡이 좀 가빠진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상담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119를 전화를 하셔서 응급실로 가는 그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은 결국은 팍스로비드라는 약을 처방받지 않는 한 치료제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일반 관리군, 집중관리군 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팍스로비드를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팍스로비드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부터 4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40세 이하라 할지라도 뭐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어서 면역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에 있어서 그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재택치료가 아니라 적어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이 분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분류가 처음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팍스로비드 처방 연령이 이제 40대 기저질환자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더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은 물량 공급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숫자로 보면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40kg 이상이면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인 경우에 있어서도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면역 부전인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미숙아로 있겠죠. 태어나서 예, 예,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량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12세
이상으로 지금 하지 않고 40대 이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빨리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가 검사 키트,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도 이번 주에 2,100만 명분이 전국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가 검사 키트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문가가 하는 이 신속 항원 검사랑 집에서 하는 자가 검사 키트가 다른 키트입니까? 키트 자체는 같지만 검체 채취 방법이 다르죠. 우리가 PCR 검체를 채취할 때는 비인두 도말이라고 해서 코 속 깊이 집어넣어서 도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은 의료진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동네 병의원에서는 이 전문가용 이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게 되고요. 자가 검사 키트는 이 면봉으로 코 안을 비강 안을 약 10회 정도 콧구멍 두 군데를 검체 채취를 해갖고 검사를 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민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죠. 검체 채취량에 바이러스가 적을 수가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예. 사실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는 볼 수가 있는 방법이라서 이 지금 두 가지 방식에 있어서 민감도는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키트 자체는 동일한 키트입니다. 이 신속 항원 검사 결국 정확도에 관한 논란이 가장 많잖아요.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PCR 검사 역량을 늘려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뭐 두 가지 다 장단점을 갖고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을 지금 PCR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신속 항원 검사라는 이 의미는 사실은 정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민감도라는 차이거든요. 한 1000배 이상 바이러스가 있어야 양성으로 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은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복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 PCR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PCR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감염된 초기부터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바이러스 수가 어느 정도 검체 안에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증상일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신속 항원 검사는 큰 의미가 없고요. 어느 정도 증상이 나왔을 때에는 이 신속 항원 검사도 충분히 진단 가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환자들을 찾아내는 선별 검사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만 예. 사실 이것이 음성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주변에 지금 자가검사 키트를 받고 이거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지만 여기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비를 들여서 동네 병의원이나 다른 곳에서 PCR 검사를 받기도 하고 혹은 그 자가검사 키트를 그냥 믿고 일상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은 자가검사 키트로 했는데 음성이 나왔는데 증상이 계속 있다 하면은 네. 병원에 가셔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시고 아니면 거기서도 음성이 나온다면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소견서를 받아서 PCR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확진자랑 밀접 접촉을 했는데 계속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분은 또 마찬가지로 신속 항원 검사를 병원의원에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음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음성으로 나왔다는 그 지금 현재가 음성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바이러스가 적어서 안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고 네. 하루 이틀 좀 조심하면서 자가격리 상태에 있으시면서 접촉을 줄이고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시면은 그 접촉은 음성이었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지만 한 번만으로는 그래서 음성을 믿을 수는 없다 그런 거죠. 네,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동거 가족이 시차를 두고 감염되는 이른바 릴레이 감염 늘고 있습니다. 격리 해제 전에 동거 가족이 확진이 되면 그래도 격리 기간이 연장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 전에는 그 격리 기간을 더 연장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 그랬었죠. 기간은 그대로 격리 해제를 진단 검사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 격리 기간 중에 후행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더 오래 갈 수가 있죠. 그럴 네. 때 중요한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것이 격리 기간은 해제됐는데 내가 증상이 남아 있다 하면은 예. 신속 항원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어졌다 하면은 그때는 좀 행동을 외출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은 집에서 외출하지 않고서 계신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것이 자기랑 접촉하시는 다른 분들이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 하더라도 감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자가격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밀접 접촉자의 기준이 동거 가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제가 월요일에 확진이 되고 토요일에 제 동거인이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일주일이 지나면 바로 이 검사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증상이 없으면은 없다면? 증상이 없으면은 해제가 되죠. 동거 가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해제가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새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칙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근데 이것은 지금은 자가격리가 가족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접촉을 했든지 자가격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집단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환자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체가 자가격리가 될 수밖에 없죠. 고위험군에만 자가격리 수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전 예약할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집단입니까? 이산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전부 해당이 되고요. 1차, 2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연기나 금기 사유가 있었던 분들은 예진 의사의 판단 아래 2차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기라는 의미 또 연기라는 의미는 사실은 예진 의사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증상을 얘기하고서 나는 노바백스를 맞고 싶다 하면 다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8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 맞으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임신부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90% 이상 다 예방접종을 못 받으셨거든요. 그러셨죠. 근데 이 노바백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임신부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정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12주, 즉 임신 3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예방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17세 미만에서도 이 백신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들은 방역당국에서 좀 어느 정도의 임상시험을 거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이 노바백스는 12세, 17세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백신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1, 2차 다른 백신을 맞았더라도 3차로 이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그리고 모더나에서요.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와 델타 함께 대응하는 백신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은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이 중요하죠. 그것이 있어야만 오미크론의 유행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델타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델타를 하나 더 넣을 필요는 있죠. 근데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은 델타에 대해서는 면역이 생깁니다. 근데 백신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우한의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해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가 감염 예방 효과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백신은 꼭 필요한 것이고 델타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델타에 대한 예방 접종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